자, 이번 시간 29페이지 세 번째 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기일을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의는 한번 보시고요. 그 기한의 대표적인 것이 두 번째 보면은 관세법 9조 1항에 규정이 있는 관세의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번에 보면 신고 납부의 규정에 따른 납세 신고 한 경우 납부 기한은 납세 신고 수일부터 15일 이내. 두 번째 부가고지 규정에 따른 납세 고지를 한 경우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세 번째 수입 신고 전 물품 반출의 규정에 따른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 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3장에 가서 설명드리고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은 꼭 좀 알고 계세요. 신고 납부 규정에 따른 납세 신고를 한 경우는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다. 두 번째 39조 부가고지 규정에 따른 납세 고지를 한 경우는 그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 신고 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 들어왔다. 보세구역에 장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수입 신고를 할 때 뭐를 동시에 하느냐면은 납세 신고를 수입 신고를 할 때 동시에 해야 합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2장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고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관세선, 세관을 통과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죠. 통과를 해도 좋은데 단 그 물품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물품인 경우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관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물품인 경우 1억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이때 1억 원이라고 하는 관세는 이렇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이것을 사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납부를 해도 되고요. 원칙은 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1억이라는 돈을 사전에 납부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없으면은 세관장이 248조 2항 규정에 의거 담보 제공 요구를 하면 1억에 해당되는 담보 제공을 하고 반출해서 갖다 쓰고 이 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는 요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관세법 38조가 신고 납부 제도예요. 신고 납부 규정에 따른 납세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은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2월 1일 날 신고를 했고 2월 2일 날 수리가 되면 납부 기한은 언제일까요? 언제가 될까요?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면 언제까지 돈을 내야 돼요? 2월 16일이에요? 17일이에요? 16, 17? 이거 할 때 뭐가 고민이 되는 사항이에요? 요 수리일인 2월 2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 때문에 2월 16일이 되느냐 2월 17일이 되느냐 요것 때문에 그러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관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그 이외의 경우는 무슨 법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민법에 따른다, 역법적인 계산 방법 뭐 등등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러한 부분인데 그것은 싹 무시하고 관세법상 기간 계산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요, 그 날이 들어가면은 납세의 의무자 충분해서 유리하면 들어가면 되고 불리하면 안 들어가면 된다. 그 개념을 갖고 따지시면 관세법상은 전부 맞습니다. 그럼 이 경우 2월 2일 날 들어가는 것이 납세 의무자 편으로 봐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이날 들어간다면은 하루 까먹잖아요. 돈은 납세 의무자 측면으로 봐서는 좀 늘어지는 게 좋잖아요. 빨리 도래하면 그만큼 빨리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날 안 들어가는 것이 납세 의무자 측면으로 봐서는 유리하죠.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한 감각을 갖고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이날 안 들어가니까 납세 신고 수리일 2월 2일은 안 들어가고 그 2일인 2월 3일부터 15번째 되는 날이 되니까 2월 17일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2월 17일이 공휴일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럼 돈 언제까지 내야 돼요? 관세 1억.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이, 납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이 된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납기 만료일이 5월 1일이다. 5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근로자 날에 해당이 돼서 은행 등등에 쉬잖아요. 이 경우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2월 17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 경우에 전부 휴무를 하잖아요. 그럼 돈 언제까지 내야 돼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공휴일이죠. 공휴일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라고 하니까 2월 18일이 토요일, 일요일, 2월 19일, 월요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2월 17일 날 소정의 관세 1억을 납부를 하려고 봤더니 컴퓨터가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정지가 돼서 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서 2월 17일까지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럼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관세를 소정의 납기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컴퓨터 고장이 됐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고쳐져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그 다음날 될런지 3일 되는 날 복구가 될런지 등등등등 모르잖아요. 좌우당간 컴퓨터 고장으로 해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 경우는 그 컴퓨터가 복구돼야 되죠.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것을 기한의 특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페이지에 두 번째 납부기한 설명드렸고 세 번째 기한의 특례에 해서 8조 3항 4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 1조의 4에 규정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뒷페이지에 박스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갖고 정리를 하세요. 기한이 공휴일인 때, 토요일인 때, 근로자 날인 때 기한이 금융기관 등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기한이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 설계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이 아니라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화주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수입을 해서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할 때
1억 원에 해당되는 담보 제공 요구를 해서 담보 제공을 하고 물품 갖다 쓰고 주어진 납기인 2월 17일까지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월 15일 날 집중호우 700mm가 내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갔어요.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러한 경우에 주어진 2월 17일까지 관세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 기한을 연장해 주는 그러한 조치를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한의 연장은 이와 같이 집중호우 700mm가 내린 천재지변인 경우만 기한을 연장을 해주는 이러한 사유냐? 그렇지는 않고 천재지변 플러스 인재의 경우도 연장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기한의 최대 연장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종 1번의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연장사유. 그 연장사유가 이거예요. 인재예요. 인재. 첫 번째 전쟁,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자, 전쟁이 났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난 경우가 있어요. 재해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도난으로 인해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너 그래도 2월 17일까지 돈 내라.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그런 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여름철에 보면은 방송을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손해를 본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주는 그러한 조치를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다. 국세청에서 뭐를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관세법 공부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들을 필요도 없고 들리지도 않지만은 이제 관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행자 휴대폰이 어쩌고 해외 직구가 어떻고 기한을 연장을 해준다. 그것들이 이제 귀가 쫑긋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장사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세 번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럼 1번, 2번, 3번을 보면은 이러한 회사가 지금 망한 거예요? 망하지는 않은 거예요? 망하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2월 17일까지 납부하는 납세의 의무자가 망했다. 망한 회사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해주면 과세관청 입장으로서는 관세 채권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 경우는 좀 이러한 경우에 조금 좀 기한을 연장을 해주면 회생을 해서 요것을 받을 수 있는 요 싹수가 있는 경우에 연장을 해주는 것이지 싹수가 없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 해준다 하면 전부 돈 다 튀기잖아요. 그것도 유념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직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심한 손실을 받았어요. 조금 유예를 해준다고 징수를 유예를 해준다고 하면은 좀 회생을 해서 아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의 조치다. 가만히 보면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납세 의무자 측면으로 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혜택이에요? 나쁜 거예요? 납세 의무자 측면으로 봐서 기한을 연장을 받는 조치는 혜택일까요? 혜택이 그럼 아닐까요?
당연히 혜택이에요. 혜택. 이때까지 내야 되는 것을, 이틀 있다 내야 되는 것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기한을 연장을 해주는 거죠. 이게 납세 의무자 승인을 받은 하나의 혜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느냐 하면은요, 관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있는 천재지변동이라는 기한의 연장, 3장에서 배우는 월별납부제도, 8장에서 배우는 감면제도, 분할납부제도, 용도세율 적용제도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납세 의무자 측면으로부터 하나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관세법상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모두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걸 토탈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관세법상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전부 세관장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토탈로 해놓으시면 상당히 편해요. 요거 혜택이에요. 혜택. 자, 그거 보시고, 네 번째, 그 밖에 밑줄 세관장이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러한 경우 연장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연장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한테 납부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납기가 종료되기 전에, 만약에 2월 15일 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럼 언제까지죠? 납부 기한이 종료되기 전인 2월 17일 전까지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납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요거 꼭 받으시고요. 그 정도 보시고, 네 번째는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경우 기한을 연장을 해줄 때 세관장은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5장에 가서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그럼 기한을 연장을 해두는데 연장을 취소를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납기 연장을 해줬던 것을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를 박탈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혜택을 박탈을 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 혜택을 줬는데 왜 줬던 혜택을 계속 이어주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어떠한 곡절이 있길래 혜택을 취소하느냐. 그 취소 사유를 그러한 측면으로 보신다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관세를 지정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얘는 뭐죠? 싹수가 노랗죠. 떼먹을 확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계속 부여를 할 필요가 없이 혜택을 박탈을 해서 한꺼번에 한 번에 원샷에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재산 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 기한 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재산 상황이 호전이 됐고 기타 상황 변화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럼 뭐죠? 돈 내라 라는 얘기가 되고, 세 번째는 파산 선고 법인의 해상 기타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데, 자,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개인이 뭐죠? 망한 거죠. 법인이 해산을 했다. 깨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관세 뜯길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가 돼요. 요 세 가지 사유가 납부기한 연장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요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 경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서 세관장이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해서
세관장이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는 네가 10월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15일이라는 납기를 한번 줘요. 그때까지 납부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10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징수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안 하면은 강제 징수, 즉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 등등 여러 가지 강제 징수를 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사표시, 즉 전제 조건이 납세 고지라는 얘기가 돼요. 이 경우 며칠에 납기를 둬서 납세 고지를 해야 된다? 15일 이내.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두 개가 더 나와요. 두 개가 더 나오니까 뒤에서 이제 3장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그때 요거 물어볼 테니까 꼭 대답을 하세요. 꼭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던 부분이 10조에 규정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여기까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1장에 있는 관세법의 총칙과 관련된 법 1조부터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법적 근거로 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략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세법 1조는 관세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16가지가 있다. 수입, 그 다음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수입의 의제, 요거 꼭 정리하시고요. 또한 수출의 정의라든가 반송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외국 물품이 어떤 거냐, 내국 물품이 어떤 거냐 정리하시고 외국 무역선, 무역기, 내항선, 내항기, 환적, 고가 반적 또는 운영인이라든가 통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3조는 관세 징수의 우선인데 1장에서 배우지 않고 이것은 4장에 가서 배울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4조는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4장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아마 2장에서 세율 편에서 요 4조 1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3조, 4조는 아직 안 봤어요. 그 다음에 5조, 6조, 7조, 5조 이 법 해석의 기준 및 수국 과세의 금지, 6조 신의 성실, 7조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5조, 6조, 7조를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관세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을 적용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다. 5조, 6조, 7조라고 하는 거 봤죠? 세관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을 할 때 과세 형평과 뭐에 밑줄진 생각나요? 세관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을 할 때 과세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춰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뭐 해야 한다? 엄수하여야 한다. 과세 형평, 관세법의 목적, 엄수 세 번 똑같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 했고요. 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8조 1항에 보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언제를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승인일 꼭 해두세요. 두 번째, 이 법에 따른 기간 계산을 할 때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 사망의 경우는 기한이 공휴일, 근로자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구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관세의 납부 기한 등이라고 해서 구조 1항에서 1항 1호에서 살펴본 것이 납세 신고한 경우는 납세 신고 수리부터 10월 이내 부가고지 규정에 따른
납세 고지를 한 경우는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53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라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일부터 며칠? 15일 이내다. 9조 2항의 경우는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3항의 경우는 월별 납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3장에 가서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최대 연장 기간이 몇 년이죠? 1년이죠.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인재의 경우도 해당이 되죠. 자, 이 경우 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납부 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는 혜택을 줬던 그것을 박탈을 하는 납부 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죠. 관세를 소정해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그 경우라든가 재산 상황이 호전이 된 경우라든가 파산 선고라든가 법인이 해산 등이 된 경우에 뭐를 합니까? 박탈을 하죠. 이 경우 며칠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하여 세관장은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한다. 15일 이내다. 그 다음 11조는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말씀 안 드렸어요. 3장에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요. 12조는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이다. 보관 기간은 몇 년이죠? 몇 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죠? 가수 거지는 5년이요. 가수 거반은 3년이며 적화 운송은 2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해당 기간까지 보관하지 않는 이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실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보세운송신고필증을 각각의 5년, 3년, 2년 동안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그 차이를 받으시고 이것들은 자료 전달 매체에 보관을 할 수가 있다. 요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이 12조의 관세법에 규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FTA 관세 특례법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FTA 관세 특례법 12조에도 원산지 증빙 서류의 보관 및 제출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수입자가 보관하는 서류 7가지, 수출자 8가지, 생산자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처럼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도 FTA 관세 특례법에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에도 암기 공식을 전부 만들어 드렸어요. 수원과 계사지국, 수원 출생 공증계, 재수출 서류 공증계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그러한 것들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실상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리하는 거 관세법 여러분들 지금 처음이라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지만 한 달 정도만 하게 되면은요 공부를 하게 되면 배운 내용도 많고 암기를 해야 될 것도 많고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복습을 분명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부돈히 암기 공식을 부돈히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고요. 13조는 삭제가 됐다. 요거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제2장 납세 의무의 성립 다른 말로는 과세 요건 여기서 배울 내용은 크게 6가지예요. 6가지인데 납세 의무의 성립 관세법의 ABC다. 관세법의 기초이다. 특히 관세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경우는 관세법의 ABC인 납세 의무의 성립, 즉 과세의 4대 요건 모르면은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여기서도 출제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장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 물품을 뭐라고요? 수입 물품이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뭐를 한다?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세관장이 국민, 즉 납세 의무자한테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어떠한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세관장이 뭐를 한다?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 부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 부과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매기는 거, 쉽게. 징수는 뭐죠? 매긴 관세를 걷어들이는 거. 이것을 부과권, 징수권이라고 해서 7장에 가서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좀 놓치는 그런 부분인데, 관세를 징수를 하려면 우선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관세를 징수를 하려면 우선 뭐를 해야 돼요? 매겨야 되죠. 매기고 난 다음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1994년 그 이전에는 이 관세법에 부과권이 없었어요. 부과권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나눈 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매기지도 않고 무조건 걷어들였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 국세기본법에 그렇지는 않은데 부과권이 분명히 있는데 관세는 왜 없느냐? 쫓아갔어요. 우리 관세법이요. 국세기본법을 항상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빠르면 2년, 뭐 늦으면 3년, 빠르면 한 1년 있다가 꼭 커닝을 해요.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은 꼭 1년 있다, 아니면 2년 있다, 늦으면 3년 있다, 또 이렇게 개정이 돼요. 7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작년까지만 해도 5년이었는데 작년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연장을 했고 그 이외의 국세에 대해서는 5년을 갔었어요. 그것을 작년도 12월 23일 날 관세법 개정을 하면서 5억 원 이상의 관세는 10년, 소멸시효가 10년, 그 이외의 관세의 경우는 5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관세를 걷어들이려고 하는 대전제 조건이 뭐다? 매겨야 된다.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매기고 난 다음에 걷어들이지 매기지도 않고 걷어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과세 4대 요건 중에서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 적용 법령, 과세 환율, 적용 시점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운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분실이 됐다라고 했을 때 관세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갖다가 그림 그리세요. 갖다가 어디다 한 거예요? 보세구역 장치했는데 도난분실이 됐대요. 훔쳐갔죠? 그럼 뭐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봅니까? 수입으로 보잖아요. 수입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묘한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세를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분실이 됐다. 관세를 징수하죠. 그렇죠? 징수를 하려면 첫째 뭐를 해야 돼요? 매겨야 돼요. 매겨야 된다. 그럼 매길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고 그 개념을 갖다 놓고 이래서 이런 절차에서 어느 시점에 소량 성질을 가지고 관세를 매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세법도요. 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납세의무의 완화제도
뭐 탄력관세제도, 관세평가제도, 통관제도, 그것은 뭐 별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세관장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수입 물품만 있다고 해서 관세를 매겨서 걷어들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려고 하면은 뭐냐면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정의 관세를 매겨서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정한 요건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세 요건. 이러한 뭔지는 모르지만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게 된다.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얘기를 하는데 관세법상 과세 요건은 4분설이에요. 다음과 같은 4대 요건이 갖추어져야 충족이 돼야만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세관장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과세 물건,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세 번째 세율, 네 번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이러한 4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세관장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는 거고 4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본 2장에서 배우는 주된 내용은 과세의 요건, 다른 말로는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려면 과세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4대 요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과세 물건이 뭐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세율은 뭐냐? 과세 표준은 뭐냐? 라고 해서 과세 물건은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납세 의무자는 1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세율은 4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과세 표준은 15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볼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과세의 4대 요건을 여러분하고 저만 아는 암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요. 암호를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과세의 4대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면 y는 이꼬로 ax 요게 대입을 합니다. y값은 어느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관세를 y값으로 보는 거예요. y값. 자, 미국으로부터 A라는 물품을 수입을 했죠. 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y값으로 보는 거고요. A는 세율로 봅니다. X값은 두 가지로 봐요. 과세 물건하고요. 과세 표준 요 두 가지로 X값을 볼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미국으로부터 A라는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A 물품에 대한 세율이 8%고요. 8%이고 그 A라는 물품에 대한 과세 표준, 즉 과세 가격은 얼마냐면 1억 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결정에 있어 2대 요인은 세율하고 과세 표준만 알면 그냥 곱해버리면 무지하게 쉽게 어느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액을 산출을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관세 결정의 2대 요인은 세율하고 과세 표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율편에 가서 또 서론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예요? 800만 원이죠. 그렇죠? 또 어떤 물품이 들어왔어요. Y는 이꼬로 AX 계산을 해보니까 1조가 나왔어요. 여기에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Y는 이꼬로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관세액이 얼마다? 800만 원이다. 요거는요. Y는 이꼬로 1조다라고 하면 뭐죠? 어느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1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때 산출된 800만 원, 이때 산출된 1조라고 하는 것은 산출된 하나의 숫자에 불과해요. 이 산출된 800만 원, 산출된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국고에 납입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4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율, 과세물건, 과세표준 4대 요건 중에서 3가지만 충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1조다, 뭐 1억 원이다, 800만 원이다 산출이 돼본들 이것을 누군가가 국고에 납입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즉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Y는 이꼬로 AX에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건 뭐죠? 납세 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인 과세의 4대 요건을 여러분하고 저만 아는 하나의 암호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이게 뭐죠? Y는 이꼬로 1억 원이다 라는 얘기는 어느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얼마다? 1억 원이다. 요거 산출을 하려면 세율하고 과세 표준만 알면은 요거 산출이 된다. 요것을 뭐라고 한다? 관세 결정의 2대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Y는 이꼬로 AX에서 납세 의무자는 과세의 4대 요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만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셜라거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분하고만 아는 그런 하나의 암호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4대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과세 물건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1절 개요. 국가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갖춰야 할 과세 요건은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및 과세 표준이며 이를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며 조세 법률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된다. 4대 요건 박스에 있죠. 과세 물건,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즉 수입 물품. 납세 의무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부담자, 그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세율은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그러한 비율. 즉 세율은 관세율표에 계기가 되어 있다.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씩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과세 4대 요건 중에 첫째, 과세 물건과 관련된 내용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